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는 참고 견뎌보려던 와중에 결국은 이성의 끈이 빠지지 끊어져 버리고 말았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이제 5년 정도 됐고 아직 아이는 없어요. 나이도 나이고 결혼한 지도 꽤 됐으니 주변 사람들에게 지겹도록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왜 아이가 없냐는 질문이에요. 들을 때마다 아직 생각 없다고, 원래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이랑 아이는 차차 생각해 보기로 했다고 해도 다들 하는 말이 똑같았어요. 아이는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하는 거라고요. 좋게 좋게 웃으며 이야기를 해도 다들 제가 터무니없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한 번은 쉬는 날 남편이랑 둘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돈가스 시식하시는 아주머니랑 아주 잠깐 이야기하는데 저희 부부가 아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갑자기 제 등까지 때리시면서 왜 애를 안 낳냐고 훈수를 뒀다니까요. 기분이 상한 남편이 아주머니에게 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느냐고 한마디 하고 나서는 아주머니도 당황하셨는지 대충 웃으며 상황을 넘어가려 하셨지만 남편은 끝까지 사과를 받아내야겠다고 했어요. 아는 사이도 아닌데 사람 등까지 때려가면서 할 이야기는 아니죠. 당장 사과하세요. 아유, 젊은 사람이 까칠하네. 그냥 내 딸 같아서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왜 그래? 사람 무안하게. 남편이랑 아줌마가 티격태격 하는 소리에 주변의 사람들까지 웅성웅성하며 모였습니다. 딸은 무슨, 어떤 엄마가 딸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암튼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아무한테나 선 넘지 마세요. 아셨어요? 여보, 별일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래? 아주머니 무안하시잖아. 그만해.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옆에서 말리니 남편도 금방 구겨진 표정을 풀고 카트를 끌고 가버렸다는 겁니다. 마트를 나와서도 남편은 화가 풀리지 않는지 연신 짜증을 냈어요. 우리가 애를 낳든 말든 도대체 무슨 상관이라고 멋대로 훈수를 두고 난리야. 진짜 우리나라 아줌마들이 문제라니까. 그냥 농담하신 거 가지고 뭘 또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굴어. 우리가 그런 소리 한두 번 들어? 물론 저도 저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남편 못지않게 기분이 상해요. 하지만 말 그대로 나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소리인데 굳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동창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나왔습니다. 지금의 시누이인 남편의 동생과도 언니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냈어요. 제가 성인이 된 후 오랜만에 시누이 집에 놀러 갔다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온 남편을 만나 다시 알고 지내게 됐거든요. 몇 년 가깝게 지내다가 자연스레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원래 학교 다닐 때도 공부만 하고 친구는 별로 없어서 당시에는 제가 썩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보니 그런 모습이 오히려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남편이 명문대를 나와 석사까지 마치고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직했거든요. 제가 속물근성이 있는지 능력 있는 남편의 모습이 멋있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저와 남편은 성격이 정반대예요. 저는 무슨 일이 생겨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성격인데 남편은 굉장히 예민하고 차가운 성격이라 누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잘 넘어가지를 못해요. 한번 기분이 상하면 상대방에게 사과를 받아야만 항상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사실 뭐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긍정적인 성격인 저와 달리 항상 철저하고 냉정한 남편의 똑부러지는 모습이 좋아서 결혼한 거예요. 저에게 없는 면이 남편에게 있는 게 어른스럽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편의 그런 점이 저를 힘들게 할 때가 있었어요. 남편은 항상 본인의 생각이 제일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인이 납득 안 되는 상황이 생기면 끝까지 걸고 넘어졌어요. 그런 점은 부부싸움을 할 때도 나타났어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가 한 갈비찜이 먹고 싶다고 하셔서 일이 끝나자마자 고기를 사다 시댁에 갔어요. 시어머니께서 종종 드시고 싶은 게 있으면 저에게 좀 해달라고 연락이 올 때가 있었거든요. 처음엔 저도 일 끝나고 장까지 봐서 시댁에 가기 귀찮았지만 제가 한 음식이 맛있어서 하시는 말씀인데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기분 좋은 마음으로 시댁에 가서 갈비찜을 해서 퇴근하고 시댁에 온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설거지까지 마친 제가 남편이랑 시부모님이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길래 저는 텔레비전을 봤어요.
마침 뉴스가 하고 있길래 리모컨을 찾았습니다. 저는 평소에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고 정치 가지고 알가알부하는 사람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에게 버럭하시더라고요. 어머, 나 집중해서 뉴스 보고 있었는데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채널 돌리면 어떡하니?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정치 뉴스 보는 걸 싫어해서 저도 모르게 채널을 바꿨네요. 다시 틀어놓을게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황급하게 다시 채널을 바꿨습니다. 너는 애가 어릴 때부터 세상 돌아가는 거엔 영 관심도 없고 맨날 놀러 다니기만 하더니 여전하구나? 사람이 하루에 한 번은 뉴스도 보고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도 들어야 견문이 넓어지는 거야. 아무리 무식해도 명색이 대기업 연구원 남편이랑 사는데 부부끼리 대화가 좀 통하려면 노력을 해야지.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말에 저는 순간 말문이 턱하고 막히고 말았습니다. 한두 번 듣는 소리도 아니었지만 매번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끔거렸어요. 채널 좀 바꾼 거 가지고 뭘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은혜 원래 텔레비전은 드라마만 봐요. 복잡하고 어려운 건 딱 질색이라고. 나는 여자들 드라마 보면서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것만큼 천박해 보이는 거 없더라. 이래서 결혼은 수준 맞는 사람끼리 해야 하는 거라니까. 남편은 나름 제 편을 들겠다고 했지만 저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마음만 다칠 뿐이었어요. 또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부부 사이에 수준이라고 할 게 뭐가 있다고 며느리한테 그런 소리래요. 제 표정이 시무룩해지자 남편이 애써 시어머니에게 화를 냈지만 이미 다친 제 마음은 전혀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시댁에서의 일이 답답했는지 저에게 화를 냈어요. 너는 자존심도 없냐? 엄마가 무식하네 어쩌네 하면서 나랑 수준이 안 맞는다고 하는데 그런 소리 듣고도 멍청하게 왜 가만히 있어? 남편 나름대로 속상해서 하는 소리라는 걸 알지만 저도 속상했습니다. 하루 종일 가게에서 서서 일하고도 집에 못 가고 시댁에 가서 밥상 차리고 설거지까지 다 했는데도 시어머니에게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 화가 나고 아직도 가슴이 뛰고 얼굴이 뜨겁게 익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까지 저에게 답답하다며 구박을 하니 화가 나더라고요. 나라고 뭐 성질이 없어서 이 시간에 시댁까지 가서 밥하고 설거지까지 하면서 참고 있는 줄 알아? 어차피 내가 말해봐야 어머니가 보시기엔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냥 꾹 참고 있는 거라고. 지금 이 와중에 너는 우리 집에 가서 밥하고 설거지한 게 억울하냐? 남편은 또 이상한 방향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남편의 행동에 저도 화가 나고 답답해서 한마디 더 했어요. 그럼 요즘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퇴근하고 시댁 가서 밥을 차려. 당신도 그래. 내가 힘들게 장 보고 상까지 차렸으면 양심적으로 설거지라도 해야지.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렇게 하기 싫었으면 하지 말지. 왜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나서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생색이야. 당신이 가만히 있었어? 지금도 나한테 뭐라고 하고 있잖아. 매일 며느리 구박 못해서 안달인 시어머니가 잘못이지. 앞에서 말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내가 잘못이야? 그러니까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맨날 꿀먹은 벙어리처럼 당하고 있지 말고 말을 하라고. 남편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본인이야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고 하기 싫은 건 안 하면서 살아서 모르는 거죠. 제가 시댁에서 할 말 다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결혼해서 지금까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사실 시어머니께서 결혼 전부터 저를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어릴 적 동네에서 그냥 알고 지낼 때야 저에게 아무 관심도 없으셨으니까 몰랐지만 알고 보니 제가 시누이랑 어울려 다닐 때부터 저에 대해 썩 좋지 않으셨나 보더라고요. 집도 가난하고 공부도 잘 못하는 제가 남편과 엮일 줄은 생각도 못하셨나 봐요. 저와 남편이 처음 결혼하겠다고 시댁에 인사 갔을 때 시어머니는 농담하지 말라고 그런 거로 장난치는 거 아니라고까지 하셨습니다. 대놓고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하신 건 아니었지만 시누이 말로는 시어머니께서 제가 인사를 드리고 돌아가고 나서 남편에게 정말 저와 결혼하려고 하는 게 맞느냐고 몇 번이나 물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친구라도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게 맞아야지. 동네에서 생선이나 파는 집 딸내미랑 네가 어울리기나 해? 우리 집도 지금이야 아버지가 잘 풀려서 사장님 소리 듣는 거지. 어릴 때야 시장에서 장사한 거 똑같은데 무슨 그런 소리래. 부부가 수준 맞을 필요가 뭐가 있어. 서로 좋아하면 되는 거지. 실제로 시어머니와 남편이 대운 대화를 시누이에게 듣고 나서 저는 한동안 마음이 쓰여 남편에게 연락을 못할 정도였어요.
혹시나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민하다 저와 결혼을 못하겠다고 할까 봐서요. 어릴 때 시부모님이랑 친정부모님은 같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생선 가게를 하셨고 시부모님은 냉면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냉면집을 하시던 건물 주변으로 재건축이 대대적으로 되면서 시아버지께서 제대로 알박기를 해놓으셨다가 남들보다 돈을 3배 넘게 받아 나오셨어요. 그 돈으로 근처 상가를 샀는데 재건축이 되면서 자연스레 같이 주변 부동산이 배로 뛰어서 갑자기 40억대 건물주가 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참 사람 인생이란 모르는 것 같아요. 어릴 때만 해도 같은 시장 골목에서 매일 뛰놀며 부모님끼리도 친하고 했었는데 재건축 이후로 저희 친정은 생선 장사에서 건어물 장사로 바뀌기만 했을 뿐 여전히 시장에서 장사하시고 시부모님은 건물주가 됐으니까요. 아무리 상황이 변했다고 해도 시어머니가 좀 얄미운 게 대놓고 저희 집안을 무시했어요. 제가 이제는 건어물 장사를 하신다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시어머니는 자꾸만 저를 부를 때마다 생선집 딸내미라고 말했습니다. 거기다가 다 지난 일이긴 하지만 아직도 서러운 게 상견례 날 오랜만에 만난 저희 친정 부모님 앞에서 결혼식 날 굳이 뭐하러 사람들을 다 부르냐고 가까운 친지만 모아서 하자고도 하셨습니다. 남들한테 뭐 내세울 만한 결혼이라고 다 불러서 밥까지 먹여.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조촐하게 해요. 시어머니와 그냥 하신 이야기인진 몰라도 삽시간에 상견례 분위기는 엉망이 됐습니다. 특히나 전부터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기시던 시어머니를 얄밉게 생각했던 친정엄마는 참지 못하고 욱하셨죠. 애들 둘이 좋아서 하는 결혼인데 내세우고 말 게 어딨어. 나는 자식이라고 딸 하나라 이 사람 저 사람 다 초대해서 성대하게 할 거야. 준석이 엄마나 조촐하게 불러서 해. 아이고 은혜 어머니도 알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 준석이 애지중지 키운 거. 갑자기 장가 간다고니까 아쉬워서 그러는 거니 좀 이해 좀 해줘요. 그래 우리가 뭐 남인가? 어릴 때부터 한 동네 살면서 식구처럼 지내다가 이제 진짜 한 식구 되는 건데 서로 이해할 건 이해해야지. 싸늘한 상견례 분위기에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가 나서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이미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친정엄마는 마음을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자식 안기한 사람이 어딨어. 난 아무리 봐도 우리 은혜가 훨씬 더 아깝구만. 아이고 제대로 된 직장도 못 구해서 부모 따라 냄새나는 생선 파는 게 뭐가 잘 큰 거라고. 아깝기는 아깝대. 우리 아들 같은 신랑 잡았으면 땡 잡은 거지. 친정엄마도 엄마였지만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였죠. 한마디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서로 끝까지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가게 건어물 장사로 바꾼 지가 언젠데 아직도 냄새나는 생선이래. 결국은 폭발한 엄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까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했어요. 건어물이랑 생선이랑 다를 게 뭐래? 냄새나고 구질구질한 건 똑같지. 여보, 사돈 되실 분들한테 뭐 하는 짓이야? 그만해. 그래, 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지? 애들 결혼이고 뭐고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너 이리 나와. 아무리 그래도 상견례 자리인데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저와 아버지는 어머니를 따라 일어나 양쪽에서 어머니를 잡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사달을 만든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씩씩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난리가 나도 가만히 있던 남편이 자리에서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기가 막혔어요. 제 상견례 자리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두 분 다 정말 너무하시네요. 자식들 앞에서 이런 꼴까지 보이셔야겠어요? 앞으로 결혼식이든 뭐든 저희 둘이 알아서 할 테니까 양가 부모님께서는 저희 결혼에 일절 신경 쓰지 마세요. 남편은 미간을 잔뜩 구긴 채 그대로 식당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 뒤를 따라 나갔어요. 그리고 남편의 차에 따라 탔습니다. 그러고는 하는 말이 놀라웠어요. 우리 엄마 저러는 게 어디 한두 번이야? 그냥 그러려니 옮기실 수도 있지. 장모님도 꼭 저렇게 똑같이 구셔야겠어. 저 식당 회사 선배 형네 가게라 어렵게 예약해 준 건데 이제 회사에도 우리 집 막장 집구석이라고 소문 다 나게 생겼다. 진짜 쪽팔려. 남편 성격상 나서서 우리 집 편을 들어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지만 그 와중에 남편은 자기 걱정만 하고 있더군요. 상견례 한 식당이 회사 선배 형네 가게인데 오늘 일이 금방 회사에 소문이 날 거라며 남편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했어요.
지금 그런 걱정할 때야? 결혼 앞두고 양가 어머님이 저렇게 싸우셨는데? 두 분이 싸우시든지 말든지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그렇다고 결혼 안 할 것도 아닌데. 남편이 저와 많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야 진작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다를 줄은 몰랐습니다. 제 마음을 몰라준다고 해서 남편이 원망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원래 어릴 때부터 본인의 부모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돈 조금 더 벌겠다고 알바끼까지 해서 주변에 다 재건축이 들어갔는데 장사도 안 하면서 끝까지 남아 버틴 것도 쪽팔렸고 그 돈으로 건물 좀 샀다고 무슨 부자처럼 구는 것도 싫다고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 남편은 뭐든지 결정을 할 때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고 행동했어요. 부모님께 도움도 일절 받지 않았고요. 남편이 그런 사람이다 보니 아마 남편도 저를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저야 어릴 때부터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없이 살다가 점수 대충 맞춰 대학 나와 지금은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고 있으니까요. 평생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남편이 보기에는 이런 제가 답답하고 이해도 안 될 텐데 그래도 연애하는 동안 싫은 내색 안 하고 잔소리 한 번 안 하는 거 보면 남편이 저를 많이 좋아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결정한 거고요. 식당 룸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 직원들도 못 들었을 거야. 괜한 걱정하지 마. 남편에게 서운한 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남편도 저의 부족한 점을 항상 이해해주니 저는 애써 예민하고 날카로운 남편의 성격을 받아주고 보듬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상견례 날 양가 부모님의 불미스러운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은 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내내 친정엄마의 잔소리와 원망 섞인 소리를 듣느라 저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기는 했지만 남편 말대로 우리 둘이 좋아서 하는 결혼식이니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이게 또 항상 제 마음 같지는 않더군요. 저도 남편도 서로를 향한 마음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둘 다 사람이다 보니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결혼하기 전 남편과 상의해서 결정한 내용이 있었어요. 먼저 결혼은 해도 아이는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두 번째, 각자의 수입이나 지출은 알아서 관리하고 절대 간섭하지 않을 것. 마지막,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평일이든 주말이든 모든 걸 함께 공유하려고 하지 않을 것. 대부분 남편이 요구한 상황이긴 했지만 저도 특별히 어려울 것 같지 않아 다 동의했어요. 주변에서는 다들 아이 없이 정말 살 수 있냐, 부부끼리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 모르고 산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런 말들이 많았지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전 제가 남편이 좋았던 이유도 저에게 간섭하지 않고 잔소리하지 않아서 좋았던 거니까요. 그런데 좋은 방향으로 생각했던 이 규칙들이 막상 결혼하고 나니 자꾸만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부모님과 함께 일하는 시장에 모임이 하나 있는데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제 또래 언니 친구들이 만든 모임인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부부끼리 여행도 가고 술자리도 갖고 하는 모임입니다. 모임을 하는 언니나 친구들이랑 저도 친한데 제가 결혼을 늦게 한 편이라 저는 정작 부부 모임에는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저도 그 모임에 갈 수 있을 테니 은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첫 달 모임에 남편에게 함께 갈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처음 참석하는 거라 모임 사람들이 일정을 우리 부부에게 맞춰주기로 했다고요.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이 불편한 티를 확 냈어요. 당신 결혼 전 약속했던 마지막 규칙 까먹었어? 아무리 부부라도 서로의 일정이나 계획 공유하려고 하지 말자고 했잖아. 그래서 미리 말하는 거잖아. 당신 가능한 날 시간 맞춰서 가자고. 저는 남편의 말과 의도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마지막 규칙은 서로 피곤하고 쉬고 싶을 때 갑자기 영화를 보러 가자고 조른다거나 미리 말도 없이 친정이나 시댁에 가자고 한다거나 이런 걸 하지 말자는 정도로 생각했어요. 내가 당신 같이 일하는 사람들 모임에 뭐하러 가? 당신이나 갔다 와. 남편은 아예 모임에 갈 생각이 없다는 말이었어요. 부부 동반 모임인데 나만 어떻게 혼자 가? 결혼 전부터 내가 말했잖아. 나랑 친한 언니랑 친구들이라고. 나도 결혼하면 꼭 가고 싶다고.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목소리까지 커졌습니다. 아무리 가기 싫어도 그렇지 어떻게 생각도 안 해보고 곧바로 안 간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언제 내 친구들 모임이나 직장 사람들 모임에 당신더러 같이 가자고 한 적 있어? 나는 당신 불편할까봐 미리 배려하는 거야. 당신도 나를 위해서 좀 배려해줬으면 좋겠어. 남편을 보고 있으면 항상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 것 같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항상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였습니다. 제가 원하거나 제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나는 당신 친구들 모임이나 직장 사람들 하는 모임에 가도 상관없어. 하나도 안 불편해. 부부싸움이라는 게 서로 말이 안 통하다 보니 결국은 목소리가 커지더군요. 다툴 때 감정만 앞세우고 소리 지르는 걸 제일 싫어하는 남편에게 그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딸은 친정엄마랑 닮는다는 말이 있는 건가? 너 지금 장모님이랑 말투며 표정이며 똑같아. 남편은 좋게 말해서 이성적인 거지 가만 보면 사람이 참 싸가지가 없습니다. 융통성도 없고요. 하다하다 친정엄마까지 들먹이며 사람을 바보로 만들더군요. 남편에 대해 모르는 게 없다고 자부하는 저지만 남편이 저럴 때마다 속이 골타골타 터질 것 같아요. 남편과 살아보니 사람이 능력만 있다고 다가 아니더군요. 공부만 하고 주변에 친구가 없어서 그런지 사람이 참 융통성이 없었어요. 시댁에서야 시부모님 두 분 다 남편의 말이라면 다 옳다고 떠받들어 주지만 저희 친정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결혼 전부터 양가 어머님 사이가 좋지 않았기에 결혼하고 나서도 친정엄마나 시댁이나 남편에 대한 마음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딸이랑 사는 사위이다 보니 저희 시어머니처럼 대놓고 남편을 무시하거나 뭐라고 하지는 않으셨지만 남편이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참지 않으셨죠. 어느 날이었어요. 결혼하고 몇 년 됐을 때였는데 명절이라 남편이랑 친정에 갔습니다. 어느 명절과 마찬가지로 시댁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제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매번 그랬겠지만 제가 좋아서 한 결혼이니 친정 부모님 앞에서 티를 내고 싶지 않아 애써 기분 좋은 척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연기를 해도 부모님은 제 낯빛만 봐도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안 그런 척 하려고 했는데도 엄마는 자꾸만 어디가 아픈 거냐, 무슨 일이 있는 거냐 물으셨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별일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다 눈치 없는 친정아버지께서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하셨어요. 혹시 우리 딸이 임신한 거 아니야? 살도 좀 빠지고 눈도 퀭한 게 영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저와 남편이 아이 생각은 없다고 결혼 전부터 미리 말씀을 드려서 시부모님은 저희 앞에서 손주 이야기는 일절 안 하세요. 시부모님도 마음속으로야 당연히 손주를 원하시겠지만 평소 남편 성격을 잘 알다 보니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시는 거죠. 하지만 친정부모님은 손주에 대해 아직도 포기를 못 하셨어요. 저희가 때가 되면 애를 가질 거라고 기대했죠. 그런 친정부모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시댁이야 저희가 아니어도 시누이 부부가 있지만 저희 친정에는 저 말고 다른 자식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손주를 원하시는 게 당연했어요. 저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알다 보니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임신은 무슨,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오늘 푹 자고 나면 괜찮을 거야. 저는 애써 좋게 넘기려고 하는데도 그럴 때마다 남편은 굳이 정색하고 꼭 똑같은 말을 또 하고 했어요. 장인어른,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랑 은혜는 아직 아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여 농담으로라도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융통성이 없어도 저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그냥 좋게 넘어가자는 말을 남편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편의 성격을 가만히 봐주지 못하는 건 친정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네야말로 답답한 소리 좀 그만하게. 우리 은혜가 어릴 때부터 아기든 동물이든 얼마나 좋아했는데 이게 다 자네가 애 생각 없어서 우리 은혜한테 강요하는 거잖아. 엄마 아니야. 우리 둘 다 애는 무조건 안 낳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아직 애 낳을 생각이 없다는 거지. 지금은 일이 더 중요할 때니까. 역시나 항상 수습하는 건 저의 몫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말에도 남편은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아이고, 맨날 건물주라고 돈 자랑질 해대면서 뭘 얼마나 벌어서 쌓아주려고 애까지 미루고 일을 한대? 남편은 남편이지만 친정어머니도 어머니입니다. 안 그래도 시댁에서 이래저래 고생하고 온 딸 마음 편하게 쉬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때였습니다. 제가 한마디 더 하려던 찰나 남편이 참지 못하고 또 나섰어요. 장인 장모님 세대나 결혼하면 아이가 의무였지 저희 세대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자식한테 평생 발목 잡혀가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순간 집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웬만해서 모든 말을 다 받아치는 친정어머니마저 말문이 막혔는지 어안이 벙벙하다는 눈빛으로 혀만 끌끌 찼어요.
명절이라고 오랜만에 친정에 간 거였는데 역시나 또 남편 때문에 분위기가 흐려져 대충 저녁만 먹고 집에 왔습니다. 그날도 집에 돌아와 저는 남편이랑 티격태격 했습니다. 남편을 도무지 이해하려고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나도 시댁에 가서 별의 말만 다 들어도 웬만하면 다 참고 오잖아. 내가 백날 이야기한다고 해서 어른들 생각 안 바뀌니까. 근데 당신은 우리 집에 갈 때마다 부모님 하시는 말씀에 꼭 그렇게 토를 달아야 직성이 풀려? 그냥 좀 웃으면서 넘길 수 없어? 진심으로 궁금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과 살면 살수록 느끼는 건데 남편은 냉정하고 이성적이라기보단 사회성이 좀 부족해 보여요. 아니면 자기 자신 말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자존감을 뭉개가며 할 말 못할 말 구분 안 하고 하세요. 그래도 저는 참습니다. 반면에 저희 친정부모님이 하시는 정도는 보통 부모라면 다들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남편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참으면 죽기라도 하는 병에 걸리기라도 한 사람처럼 할 말이 있으면 참지를 못했어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였지만 남편의 그런 모습에 저는 슬슬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댁이든 친정이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삶은 또 살아야 하니 애써 지난 일은 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일하다 보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출근해요. 남편도 워낙 부지런한 사람이라 제가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납니다. 대신 남편은 헬스장에 운동하러 가요. 본인 몸이나 건강을 굉장히 챙기거든요. 운동 가기 전에 제가 만들어준 샐러드와 과일 주스를 가지고 나갑니다. 물론 자기 건강 챙기고 몸 챙기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도 그것마저도 저를 피곤하게 하니 힘들었어요. 혹시나 제가 장을 못 봐서 샐러드나 주스가 부실하면 그렇게 인상을 쓰고 구박했습니다. 내가 아침상을 거하게 차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고작 샐러드랑 과일 몇 개 갈아주는 건데 그것도 귀찮아서 점점 부실해지는 거야? 고작이라니. 나도 출근 준비하면서 매일 야채 사서 씻고 다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오늘 퇴근하고 오면서 재료 사올 테니까 오늘은 그냥 좀 먹어. 남편이 그런 소리를 할 때마다 저는 서운하다 못해 서럽습니다. 사실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도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는데도 집안일은 전부 다 제가 해요. 항상 모든 공평하게 철두철미한 사람이 집안 돌아가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할 줄 몰라서 그런가 보다 싶어 한두 번 제가 가르쳐줬어요. 밥이나 설거지는 몰라도 청소, 빨래하는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싶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몇 번을 가르쳐줘도 먼저 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심지어 본인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잔소리는 또 어지간히 해댑니다. 한 번은 쉬는 날이라 좀 늦게까지 잠을 자고 있는데도 남편은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다급하게 깨우더라고요. 저는 피곤해서 잘 떠지지도 않는 눈을 간신히 떴어요. 그러자 남편이 웬 티셔츠를 들고 제 앞에 들이밀더군요. 나 오늘 회사 체육대회라 이 티셔츠 입고 간다고 했잖아. 안 데려놨어? 저는 순간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평소에 잘 입지도 않는 면 티셔츠를 들이밀면서 안 데려놨냐고 하는데 기가 막혀서요. 오늘 체육대회라며 누가 셔츠도 아니고 면 티셔츠를 다려서 입어. 저는 살다 처음 들었습니다. 면 티셔츠를 다리 위로 다려서 입는다는 소리를요. 암튼 남편은 뭐든지 유난이었어요. 아무리 회사 체육대회라도 회사 사람들이랑 하는 건데 평소처럼 깔끔하게 입고 가야지. 다 구겨진 티셔츠나 입고 가야겠어. 저도 전날 너무 일이 많아 피곤해서 그런지 남편의 말 하나하나가 다 거슬렸습니다. 저는 순간 욱해서 이불을 차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이 체육대회에 깔끔하게 입고 가고 싶었으면 진작에 다려놨으면 됐잖아. 그걸 왜 내가 다려? 내가 다림질을 어떻게 해? 결혼 전에는 엄마가 항상 내 속옷까지 다려줬었는데. 짐심 남편의 태도가 너무 짜증나서 울분이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랐어요. 내가 당신 엄마야? 당신 엄마가 해주던 일을 왜 나한테 이야기해? 그까지 티셔츠가 그렇게 중요하면 지금이라도 엄마한테 가서 다려달라고 하든지. 평소와 달리 더 흥분한 저의 모습에 남편도 더는 할 말이 없었는지 들고 있던 티셔츠를 획 가지고 나가버렸어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부부라는 게, 가족이라는 게 모든 일방적인 희생만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남편은 결혼 전과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제 삶만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한테 미움 한 번 받은 적 없이 귀하게 살았었는데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는 시어머니에게 말도 안 되는 구박을 당하는 것도 모자라 집에서 매일 신문 노릇을 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제가 필요한 부분이나 요구사항은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본인이 원하는 것과 본인이 원하는 요구사항은 언제든 제가 다 들어주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얼마 뒤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남편이 몸이 좋지 않아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 잘 아픈 사람이 아닌데 몸이 안 좋다고 하길래 저도 걱정돼서 가게에 나갔다가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왔더니 남편이 씻고 있는지 욕실에서 물소리가 나고 방에 컴퓨터가 켜져 있더라고요. 저는 죽이라도 좀 끓여줄까 싶어 주방으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컴퓨터 화면에 카톡창이 연신 반짝이더군요. 저는 호기심에 슬쩍 남편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대화하던 상대는 유대리라는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대화 내용이 일 이야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 사적인 이야기가 바로 제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애가 있어 뭐가 있어. 그까지 청소 빨래 정도는 본인이 할 수도 있는 거지. 꼭 불공평하다면서 꾸역꾸역 잘하지도 못하는 나한테 시킨다니까. 내가 이래서 애를 안 낳는다는 거야. 애 낳아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얼마나 잔소리하겠어. 에이, 부모님 반대까지 무릅쓰고 결혼할 만큼 좋아했다면서 이제 와서 왜 넘살이세요? 그거야, 애가 순진하고 물러쳐져서 내 말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래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근데 마누라도 나이 드는지 점점 드세져. 깡패 장모님이랑 완전 똑같다니까. 에휴, 과장님, 드센 여자 안 좋아하시는데 큰일 났네요. 저는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정말 남편이 회사 후배와 주고받은 말이 맞나 싶어서요. 저는 너무 놀라고 화가 나서 죽이고 뭐고 그대로 집을 나와버렸어요. 저런 인간 뭐가 이쁘다고 죽을 끓여주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아파서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는 남편을 보는 게 불편했습니다. 그나마 있던 정마저 다 떨어진 건지 정말 눈도 마주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한 건 저뿐만이 아닌 것 같더군요. 남편도 뭔가 전과 달라졌어요. 워낙 합리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원래 야근이나 회식도 잘 안 했어요. 항상 집에 와서 본인이 좋아하는 야구나 보고 책 보기 바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자꾸만 회사 일이 바쁘다면서 야근도 많아지고 회사 동료들과 저녁을 먹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남편이 밉고 꼴보기 싫어도 이건 다른 문제였어요. 자꾸만 남편에게서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야근하는 것도 싫어하고 회사 사람들이랑 밖에서 만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요즘은 웬일이래? 나도 이제 과장인데 팀원들이랑 잘 지내고 후배들도 좀 챙겨야지. 같은 팀에 일하는 대리가 취미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해서 잘 맞아. 그 친구랑 앞으로 주말에 종종 야구도 보러 가기로 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얼마 전 제가 남편 컴퓨터에서 대화 내용을 보았던 유대리라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다른 회사에서 남편네 회사로 왔는데 종종 그 직원이랑 저녁도 먹고 야근도 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원래 누구 칭찬하는 사람이 아닌데 본인이랑 소울메이트처럼 비슷한 게 많은 친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집에 둘이 붙어 있으면 자꾸 싸우는데 남편도 취미가 있어서 밖에서 사람들도 만나고 즐겁게 보내다 오면 저에게도 더 낫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좀 과했어요. 남편은 마치 딴 데 정신이 팔린 사람처럼 가정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에도 집안일에 관심이 있거나 살가운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심적으로 부부라는 유대감도 있었고 주말이면 가끔 영화도 보러 가고 데이트도 하면서 지냈었는데 최근 몇 개월 동안은 전혀 그런 교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바빴고 저 혼자 집에 남겨지는 일이 많아졌어요. 점점 이런 생활이 자연스러워지니 저도 우울해지더군요. 그리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어쩌면 이게 바로 주변 사람들이 말하던 자식이 없어서 생기는 부부간의 문제인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한번 그렇게 생각이 들고 나니 저는 자꾸만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남편에게 아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전히 아이 낳고 싶은 생각이 없냐고요. 그러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전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야기해봐야 남편과 괜히 다투게 될 것 같아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고는 며칠 뒤 시댁에 일이 있어서 갔을 때 시부모님께 넌지시 이야기를 했어요. 손주 보고 싶은 생각 없으시냐는 투로요. 제 말에 시아버지는 좋아하셨지만 시어머니는 반응이 달랐습니다. 너희 나이가 벌써 30대 후반인데 지금 나와서 애를 언제 키우니? 괜히 뒤늦게 고생하지 말고 그냥 각자 즐기면서 살아.
에이, 그래도 애는 하나 있으면 좋지 왜. 세아가 너는 아이 갖고 싶은데 준석이 이 자식이 안 낳겠대? 저는 이제 좀 생각이 나는데 준석 씨는 아직인 것 같아요. 저는 시부모님이라도 좀 제 편이 되어주셨으면 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역시나 시아버지는 제 말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미간을 구기셨습니다. 얼씨구, 왜? 혹시 너희 부부 사이에 무슨 일 생겼니? 그래서 뜬금없이 애라도 가지겠다고 그러는 거야? 시어머니는 생각지도 못한 소리를 하셨어요. 제 속을 다 꿰뚫어 보기라도 하시는 것처럼 저와 남편 사이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애써 아니라고 더 늦기 전에 낳고 싶은 것 뿐이라고 했습니다. 제 말에도 시어머니는 못 믿겠다는 듯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연신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괜한 말을 했다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시아버지의 칠순잔치 날이 됐어요. 그 자리에서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한복까지 입고 잔치에 온 손님들에게 인사하려고 연회장 입구에 서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본 척도 안 하시더니 친정 부모님을 연회장에 못 들어가게 막았다는 겁니다. 어머, 어디서 썩은 생선 냄새가 나나 했더니만 여기서 나는 냄새였네.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요? 당장 나가요. 이 옆에 나가 미쳤나? 바깥 사돈 칠순이라길래 가게 문 닫고 왔더니만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돈은 무슨 사돈? 우리가 왜 사돈이야? 저는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 너무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기가 막히시죠?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얼마 전 남편이 저에게 이혼하자고 하기는 했습니다. 뜬금없이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와서는 저를 깨우더니 한다는 말이 이혼해달라고 하더군요.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대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말도 기가 막혀 죽겠는데 글쎄 이 인간이 그 상간녀를 사랑한답니다. 내가 살면서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여자 만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어. 그러니까 제발 좀 이혼해줘. 내 남은 인생은 그 여자랑 살고 싶어. 저는 남편 하는 짓에 웃음만 나왔습니다. 너무 가소로워서요. 아주 혼자 드라마를 찍고 있네. 이혼하더라도 내가 원할 때 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입 닥치고 잠이나 자. 에이, 여자가 말하는 것 좀 봐. 이렇게 드세고 무식하니까 내가 정이 떨어졌지. 당신 내 성격 알지? 나는 한 번 정 떨어진 사람이랑은 하루도 못 사니까 당장 헤어져. 그날부터 남편은 저만 보면 이혼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시아버지 칠순잔치 때도 오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지난 5년간 제가 이 집 며느리이자 남편의 아내로 살았는데 제가 못 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께서 친정부모님을 문전박대한 것도 모자라 잘 차려입은 웬 여자 손님을 데려다가 입구에 세워놓고 손님들에게 며느리라고 소개하고 있었어요. 아,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맞아요. 이쪽이 저희 며느리예요. 아들이랑 같이 대우기업 다녀요. 얼굴도 예쁘죠? 저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멀쩡히 이 집 며느리인 제가 여기 있는데 다른 년을 며느리라고 소개하더라고요. 치사한 남편과 시어머니가 무슨 짓을 꾸밀지 생각 못했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저와 헤어지고 새로 만난 상간녀와 재혼하겠다고 벌써 시부모님께 인사까지 했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야 저보다 학벌도 좋고 직업도 좋은 상간녀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는지 바로 허락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재 시어머니와 남편의 걸림돌은 저 하나였던 거예요. 빨리 저를 정리해야 남편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그쯤 되니 저도 간신히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빠지지 끊어지더군요. 저는 우렁찬 목소리로 소리를 냅다 질렀습니다. 이 늙은 여은년아, 내가 만만해 보이니? 내가 너희 두 모자 가만히 둘 줄 알아? 제 목소리에 호텔 연회장 로비가 쩌렁쩌렁 울렸어요. 그러자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웅성웅성 수군거렸습니다. 이 옆에 내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무식하게 사람들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친 건 너지, 인간아. 너야말로 쪽팔리는 줄 모르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아직 너랑 이혼 안 했어. 법적으로 너랑 내가 부부라고. 근데 감히 저런 천박한 상간녀들을 내 자리에 데려다 놓고 소개해? 얼씨구, 얘, 말은 똑바로 해야지. 우리 유진이가 어디를 봐서 천박하니?
네가 무식해서 뭘 모르나 본데 우리나라에 간통죄가 없어진 지가 언젠데 상간녀는 상간녀야. 너랑 우리 준석이 솔직히 식만 올렸지 애도 없고 남보다 못하게 살았잖아. 우리 아들이 이제야 정신 차려서 제대로 된 여자랑 좀 살겠다는데 방해 좀 그만하고 알아서 좀 떨어져. 내가 위자료는 알아서 두둑히 챙겨줄게. 시어머니는 이제 아예 체면은 다 갖다 버리셨는지 막 나갔습니다. 저한테는 매일 생선집 딸내미라고 부르더니만 이제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간년원을 우리 유진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시아버지 칠순잔치나 다 끝나고 터뜨릴까 했는데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네. 우리 어머님. 상간녀가 굉장히 마음에 드시나 본데 어디 이 사실을 알고도 그 입에서 우리 유진이 소리가 나오는지 좀 볼까요? 저는 가방에서 꺼낸 서류 봉투를 시어머니의 가슴에 던져줬습니다. 제 행동에 남편은 놀라 저에게 다가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뭐긴 뭐야. 멍청한 네가 사랑했던 그 여자의 실체지. 내가 우리 유진이에 대해 모르는 게 뭐가 있다고 실체는 실체야. 괜한 짓 하지 말고 그만 돌아가. 정색한 남편이 이제 그만하라며 저를 연회장에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제가 건넨 서류를 확인한 시어머니가 깍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다 뭐야? 너 이유진, 너 이게 사실이야? 애가 셋이나 있다는 게 사실이냐고! 시어머니의 소스라치는 목소리에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놀라 쑥덕거렸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진작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 사실을 알고 상간녀의 뒷조사를 좀 했습니다. 외도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세상 일이라는 게 참 모르는 거더라고요. 알고 보니 유대리라는 사람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유대리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길래 당연히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유대리가 여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된 줄 아세요? 그날은 주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유대리와 야구를 보러 간다고 나간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자유를 얻은 저도 집에서 빈둥거리며 누워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남편이 보러 갔다던 야구 중계를 보게 됐어요. 저야 야구의 야자도 잘 모르지만 남편이 응원하는 팀이 잘 못한다는 건 익히 들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일로 이기고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야구장 간 건데 해태팀이 이기고 있어서 좋아하고 있겠네. 어머, 저게 뭐야? 저 사람 지금 저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본인이 응원하는 야구팀이 맨날 진다고 징징거리더니만 때마침 남편이 직관하러 간 날 이기고 있으니 남편이 좋아하고 있겠구나 싶었어요. 잠깐 야구를 보다가 채널을 바꾸려던 그때 충격적인 장면을 제 두 눈으로 보고야 말았습니다. 운명처럼 한 선수가 홈런을 쳐서 공이 객석으로 날아가던 그 순간 야구장 카메라가 객석에 있던 남편을 잡았는데 남편 옆에 처음 보는 여자가 떡하니 앉아있더라고요. 심지어 둘이 좋아서 손을 꼭 잡은 모습이 그대로 텔레비전 화면에 잡혔어요. 아주 찰나였지만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하고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분명 회사 유대리랑 야구 보러 간다던 남자가 웬 낯선 여자와 함께 야구장에 있었어요. 그날 밤 팀의 승리가 너무 좋아서 유대리와 맥주까지 마시고 왔다는 남편은 샤워하고 나오자마자 잠들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남편의 핸드폰을 들고 거실로 나와 남편의 핸드폰을 뒤졌습니다. 통화 기록은 말 그대로 유대리밖에 없었어요. 저는 찜찜한 마음에 카톡에 들어가 유대리의 프로필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유대리의 프로필 사진은 마침 오늘 야구장에서 찍은 본인의 사진이었어요. 저는 왜 생각하지도 못했을까요? 유대리가 여자일 거라고요. 유대리는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너무 혼란스러워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서요. 바로 그날부터 저는 남편과 상간녀의 뒤를 밟았습니다. 둘이 아주 불이 붙었는지 주변 눈치도 안 보고 바람 피우는 증거가 수두룩하더군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모텔에 가는 사진과 둘이 주고받은 메신저 사진, 그리고 남편의 비밀 SNS 계정까지 다 찾아냈습니다. 남편과 그 상간녀 연애 뒷조사를 하던 중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인연이 보통 년이 아니더라고요. 남편네 회사에 오기 전 다녔던 회사에서도 스캔들이 생겨서 회사를 그만둔 거였어요. 알고 보니 인연이 상습적인 가정 파괴범이더라고요. 항상 유부남들에게 접근해 이혼하게 하고 남자 재산을 가로챘어요. 더군다나 애가 셋이나 있더라고요.
정식으로 결혼은 한 번도 안 했는데 낳은 애만 셋이에요. 애 셋이 다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다르더라고요.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었습니다. 저는 절로 웃음이 나왔어요. 공부만 할 줄 알았지 세상 물정이라고는 모르더니만 남편이 당해도 제대로 당했어요. 저는 상간녀의 진짜 모습을 알고 난 뒤 며칠 동안 너무 속이 시원하고 고소해서 남편을 볼 때마다 안쓰럽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멍청한 인간이 술을 먹고 들어와서 저에게 이혼해달라며 사정을 하더라고요. 웃겨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못 알아듣는 척 하는데도 자꾸만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고 하길래 괘씸해서 이 사실을 언제 알릴까 엿보고 있었어요. 그날이 바로 오늘 시아버지의 칠순날이었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 멍청한 자식, 만나는 여자마자 도대체 왜 다 이 모양이야? 그럴 리가 없어. 유진아, 그치? 이거 다 거짓말이지? 시어머니는 사람들이 다 있는 호텔 로비에 벌러덩 누워버리고 남편은 상간녀 년에 바지가랭이를 잡았습니다. 상간녀는 이 상황에 쪽팔린지 남편을 밀쳐내고 호텔을 빠져나갔어요. 막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 일 이후 남편과 시어머니는 망신을 제대로 당했습니다. 남편은 회사도 그만뒀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했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저나 남편이나 서로의 밑바닥까지 다 봤으니 조금 더 함께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강한 사람이니 이혼 후에 저에게 연락도 하지 않지만 전 신우이에게 듣기로는 남편이 많이 후회하고 있답니다. 인생을 잘못 산 것 같다고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저와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한대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이란 인간이 너무 싫어서요. 더는 연민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 5년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많은 걸 깨닫게 해줬어요. 이제 이혼역이긴 하지만 아직 앞날이 창창한 저에게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끝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행복한 일들만 항상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5이 된 주부입니다. 저는 의사 남편과 의사 시아버지가 있는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부러울 것 없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모두들 부러워했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8년간의 결혼 생활이 정말 지옥과 같았습니다. 저의 이 기막힌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저는 어렸을 때 열이 심하게 나서 피부병이 올라와 아토피로 발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저를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키우셨다고 합니다. 하도 알러지가 심해서 먹어도 되는 음식보다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을 정도였는데요. 그 중에 제일 심했던 게 새우 알러지였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어머니가 새우를 한 번도 밥상에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김치에도 새우젓을 절대 넣지 않으셨고요. 저한테는 새우 과자조차도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새우를 먹으면 목이 부어올라 호흡이 곤란해지는 건 물론이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미친 듯이 긁게 되는 이런 알러지 심한 체질을 갖고 있었기에 저는 학교 급식을 먹을 때도 엄청나게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과 조리원분들도 저를 알고 있었을 정도였으니 제가 얼마나 불편했었는지 청취자 여러분은 짐작이 가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식생활을 통제하면서 조심조심 살아가던 저에게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학교 4학년 졸업 전에 졸업여행을 갔던 저는 그곳에서 새우가 들어있는 음식을 먹고 큰일이 날 뻔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과 학생들과 다 같이 제주도로 놀러 갔었는데 교수님이 해산물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아는 단골 맛집이 있다면서 데리고 갔던 곳이 하필이면 해산물 전문 식당이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해산물 중 새우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식당 직원에게 새우가 안 들어간 음식을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과 친구들 중에서도 제 새우 알러지 증상을 잘 알고 있는 친한 몇 명의 친구들이 있어 저에게 새우 조심하라고 하면서 반찬으로 나온 돼지고기나 해산물이 안 들어간 음식들만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여기, 너는 새우 먹으면 안 되지? 돈가스랑 밥 먹어. 김치도 있고. 김이랑 메추리알 같은 거랑 먹어야겠다. 내일은 교수님께 얘기해서 해산물 전문 식당 가지 말자. 제 베스트 프렌드였던 친구가 저를 배려해서 최대한 해산물을 피해서
저에게 반찬들을 권하며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고마워하면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해산물 좋아하신다는 교수님이 제 옆으로 다가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자네는 왜 해신탕은 안 먹고 이렇게 맛없는 반찬들만 놓고 밥을 먹고 있나? 얼마나 맛있는데 해신탕이. 요즘 젊은 세대들은 해산물을 싫어해서 큰일이야. 해산물을 많이 먹어야 머리가 좋아지는 것도 모르고 말이야. 아, 교수님, 제가 새우에 알러지 반응이 있어서 못 먹어요. 에이, 거짓말 하지 마라. 새우가 얼마나 맛있는 건데 그걸 못 먹나? 거짓말이지? 껍질 까기 싫으면 내가 깐 걸로 줄게. 한 번만 먹어봐. 얼마나 맛있다고. 다들 껍질 먹기기 귀찮아서 새우 안 먹는 거더라고. 알러지 있다고 핑계대고 말이야. 아, 교수님, 저 진짜 새우 알러지 있어요. 엄청 심각해서 그래요. 죄송하지만 먹으면 안 됩니다. 참, 변명도 가지가지네. 지도교수가 주는데 안 먹을 거야? 자네, 졸업을 하기가 싫은 건가? 감히 지도교수 말에 토를 달다니 어서 먹어보라고. 그 교수님은 굉장히 젊은 편이었는데도 꼰대라고 악명이 높았던 교수님이었어요. 놀란 저는 입을 확 닫았지만 새우가 든 교수님의 숟가락이 제 입안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새우가 들어오자마자 피부에 오돌토돌한 것들이 막 올라오면서 저는 거품을 물고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친구들도 기절할 듯이 놀라서 119 응급차를 불렀고 저는 그 길로 제주대학교 병원의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신을 잃었고 응급실에서 깨어나 보니 친구들이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서 저의 링거줄을 조절해주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더군요. 저는 그 레지던트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응급차를 불러준 저의 베스트 프렌드도 물론 고마웠지만 저를 세심하게 케어해주는 그 의사가 그렇게 믿음직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슬쩍 명찰을 보니 그 의사의 이름은 양영수였고 저는 얼른 머릿속에 그 의사의 이름을 저장해 두었다가 퇴원하기 전에 만나서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양영수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진이라고 해요. 제 목숨 살려주신 건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제가 한번 밥 살게요. 연락주세요. 아,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집이 서울에 있는데 본가 갈 때 한번 연락드릴게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렇게 한 번 만날 기회를 잡아서 저는 형수 씨를 만났고 한 번, 두 번 만나다 보니 형수 씨도 저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그 사람과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고요. 남편은 시아버지가 의사여서 본인도 고민 없이 의대의 길을 선택했고 집안의 장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정말 조선시대 선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애를 하던 시절에는 그런 바르지만 융통성 없는 성격조차도 좋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눈에 콩깍지가 많이 씌었었나 봅니다. 저는 형수 씨가 다른 여자들을 눈에 담기 전에 저한테 오도록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사람이 서울로 올라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당직을 설 때마다 도시락을 싸서 당직실로 찾아갔습니다. 형수 씨는 그런 정성을 들인 저에게 홀딱 빠지게 되었고 드디어 저는 형수 씨의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릴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형수 씨의 아버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지만 어머니는 저를 그다지 마음에 차지 않는 눈으로 아래 위로 쳐다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형수가 좀 고생할 것 같은데. 아가씨, 새우 알러지 있다면서요? 그럼 형수가 새우도 못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 해산물 좋아하는데 결혼해서 새우 안 먹고 살 자신이 있니? 형수 너 말이야. 부부가 되려면 입맛 문제도 고려해야지. 그거 무시하면 안 된다.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데. 나만 해도 네 아버지가 우엉이랑 연근 싫어하셔서 그런 반찬 집에서 잘 안 해먹지 않니? 뭐 새우만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집에서만 안 먹으면 됐지 뭐. 나가서 밥 먹을 땐 괜찮잖아. 어차피 집에서 얼마나 그렇게 새우 요리 해먹는다고 그래요. 엄마, 그건 별로 핑계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이고, 벌써 네 여자친구라고 편들고 그러니? 벌써부터 아내 될 사람이라고 꽉 잡혀서 살려고 그러냐? 아내 바보라는 것 내가 말만 들어봤지 우리 아들이 그런 사람인 줄은 몰랐네. 정신 차려 아들. 어머니,
새우를 제가 먹는 것만 안 되지 요리해줄 순 있어요. 그러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한 건가? 미안해요, 아가씨. 그런데 아직 어머니라고 부르는 건 너무 이른 거 아닌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시어머니가 저한테 별로 호의적이지 않다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형수 씨밖에 안 보였기 때문에 저는 형수 씨와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 제 부모님은 다행히 형수 씨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예비 사위의 직업이 의사인 것도 있었지만 바른 생활을 할 것 같은 성격과 믿음직스러운 면이 제 부모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저는 끝내 형수 씨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시댁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아직 취준생의 입장에서 결혼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저를 더 싫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의사면 의사 며느리를 보거나 하다못해 간호사라도 데리고 올 줄 알았다고 시어머니가 나중에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운 좋게 취직이 되어 작은 회계사 사무실에서 첫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레지던트 생활을 계속해야 해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집보다 더 많이 잠을 잤습니다. 저는 신혼생활의 거의 반절을 집에서 혼자 독서 공방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저는 제가 사랑한 남자와 결혼까지 했었기 때문에 혼자 지내는 것에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보고 싶으면 밤중에라도 병원 근처로 가서 남편과 데이트를 즐기고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으니까요. 게다가 세금 신고 기간에는 저도 집에서 잠만 자고 나올 정도로 바빴습니다. 그렇게 별탈 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저는 시어머니가 호출을 하셔서 시댁에 갔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월차를 내서 쉬는 날이었고 그때도 남편은 병원에서 당직을 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한테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일부러 집으로 오라고 하시고 중요한 말씀이실까요? 아, 다른 게 아니고 너 데리고 한의원 가서 진맥 한번 받아보려고. 사실 결혼하기 전에 했었어야 하는데 우리 아들은 신체 건강한 거 내가 알지만 너는 새우 알러지 말고는 아는 게 없잖니? 그러니까 뭐 병이라도 있는 건가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애기도 가져야 하니까 보약도 좀 챙겨 먹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무 말 말고 따라 나서. 어머니, 저 그 알러지 말고는 다른 거 없어요. 새우 말고 견과류 종류도 좀 그렇고요. 그 두세 가지 말고는 저 정말 아무런 병도 없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1년 좀 됐는데 무슨 벌써 아기 이야기를 하세요. 아직 제 나이도 어리고 저는 그렇게 빨리 아기 갖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저 그냥 집에 가면 안 될까요? 얘 좀 봐. 누가 시어머니 말을 그렇게 무시하니? 세상 어느 며느리가 너처럼 퇴바라진 애가 있는지 난 드라마에서나 봤다. 너 같은 앤 처음이야. 시어머니가 아니어도 어른이 말하면 그냥 네 하고 즉각 따라 나설 것이지 무슨 잔말이 그렇게 많아? 어머니는 너무 강경하게 한의원에 같이 가기를 종용하셨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날의 월차를 한의원 가서 진맥하는 데에 다 써버려야 했습니다. 오랜만에 쉬는 날이고 저는 집에서 조용히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그날 하루를 다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헤어지고 나서 집에 와서 혼자 화가 난 채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니 더 빨리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머니는 무슨 생각하시는 거야?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내 생활인데 그것도 마음대로 못하나? 애기도 갖고 싶지도 않은데 무조건 임신을 전제로 노골적인 건강검진이라니. 참, 요즘 세상에 이게 무슨 시집살인 거야. 저는 술에 취한 채로 이렇게 투덜거렸습니다. 그러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시어머니 좀 말려달라고 부탁하려고 당직 서고 있는 남편에게 카톡을 했습니다. 형수 씨, 나야. 오늘 어머니가 같이 한의원 가자고 하셔서 정말 가기 싫었는데 갔다 왔어. 나 알러지 때문에 아무 약이나 먹으면 안 되는데 약도 잔뜩 지어주셨어. 자기가 어머니한테 다음부터 그러지 마시라고 말 좀 잘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카톡을 보내고 한참을 기다려도 남편은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답장 기다리다 지쳐서 12시가 지나기도 전에 씻지도 않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집안은 엉망진창으로 어지른 채로 말이죠. 다음 날 당직을 다 서고 남편은 새벽에 집에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젯밤에 어지른 거실과 해놓지 않았던 설거지며 과자 조각들은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웬일인지 의아해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평소에는 너무 피곤해서 집에 오면 겨우 씻고 잠만 자기 바쁜 사람이거든요.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밥과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음식 냄새를 맡고 일어났던지 남편이 제 등 뒤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당신 일어났네? 어젠 무슨 일 있었어? 집안이 당신답지 않게 많이 어질러져 있던데. 내가 들어오자마자 피곤했는데도 다 치워놨어. 나한테 고맙지? 어제 내가 보낸 카톡엔 왜 답장 안 해? 어제 그거 기다리다 잠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안 왔더라? 당신 설마 익십한 거야? 제가 남편을 흘겨보면서 말했더니 남편은 의문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카톡이라니 무슨 카톡? 나 받은 거 없는데? 정말 안 왔어. 이것 봐. 남편은 자기 휴대폰 카톡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어제 보낸 카톡이 전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였습니다. 나 정말 보냈단 말이야. 내 쪽에 카톡에선 남아있단 말이야. 누가 당신 휴대폰을 만졌을 리는 없고 이게 무슨 일이지? 남편은 제가 다른 사람이 휴대폰을 만졌던 거 아니냐는 뉘앙스의 말을 하자 흠칫하더니 곧 말을 더듬으면서 얼버무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누가 남의 폰을 만져? 그럴 리가 없잖아. 카톡에 장애가 와서 내 쪽으로는 안 왔나 보지 뭐. 그건 그렇고 어제 카톡으로 하려던 말이 뭔데? 오늘 나 쉬니까 저녁 때 어디 가서 맛있는 거나 먹을까?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남편을 두고 저는 출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조금 의심을 하긴 했지만 설마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에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때 더 자세히 캐물었어야 하는 거였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게 지금에서야 너무 후회가 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저도 이런 고생까진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손자가 그렇게도 보고 싶으셨는지 저한테 1년간 쉬지 않고 한약을 지어주셨습니다. 저는 처음 3개월은 그래도 참고 한약을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쓰고 먹기 힘든 역한 맛은 결국 한약 먹기를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나중에는 어머니께 한약을 받아서는 몰래 싱크대에 버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생기지 않았죠. 어머니는 계속 이상하다 하시면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구나. 이 정도면 애가 생길 법도 한데 이 집 한약이 참 잘 듣는다고 했었는데 왜 너한텐 효과가 없니? 글쎄요. 저도 아기 가지면 좋겠지만 안 생기는걸요. 어머니, 그리고 저 병원 오는 거 좀 거북해요. 한약 냄새 맡는 것도 그렇고 침 맞는 것도 무섭고요. 아유, 그렇게 참을성이 없어서 어쩌니? 약 먹는 것도 정성이야. 네가 그렇게 건성으로 약 먹기 싫어하니까 신령님이 아기 점지를 안 해주시는 거 아니야? 세상에 맛있는 약이 어딨어? 네가 거부해서 몸이 약을 안 받아들이나 보다. 좀 쉬었다가 먹든지 해야지. 아휴, 요즘 젊은 것들은 참을성도 없고 자기밖에 모른다니까. 결국 저는 어머니의 성화를 뿌리치고 그 한약을 끊어버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산부인과에 가서 피임기구를 몸 안에 넣는 수술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비밀로 하고 남편에게만 허락을 받았습니다. 남편 역시 그때는 제가 원하면 아기 가져도 늦지 않는다며 제 의견에 찬성을 해주었습니다. 아기는 제가 마음에서 이 결혼에 대해서 확신이 들 때 낳아도 늦지 않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부부 사이에 아기가 없었던 게 오히려 더 나았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그때의 선택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남편과의 사이에 애가 있었다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도 저는 더 견디기 어려웠을 거고 이 사람과 쉽게 헤어지지도 못했을 것이니까요.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회계사 사무실 일도 익숙해지고 더 공부를 해서 저도 회계사가 되려고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레지던트를 마치고 전문의가 되었고요. 둘만 살다 보니 돈 쓸 일도 없어서 저희는 집을 사고도 저금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열흘 이상은 꼭 해외여행을 가며 둘이서 살아도 별 불만 없이 알콩달콩 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간섭만 없으면 말이죠. 어머니는 그 후로도 저희 부부에게 손주 재촉을 하면서 그 외에도 한약방을 몇 군데 더 다니고 무슨 용하다는 무당에게도 데리고 가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은 참을 수 있어도 무당집은 절대 같이 못 간다고 어머니께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을 가진 교인이었고 친정 부모님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셨거든요. 시어머니는 기독교 집안의 사람들도 그 무당에게 점을 보러 잘 다닌다고 하시면서 저를 설득해보려고 많이 회유하셨지만 저는 그 문제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 집 무당이 정말 용하다니까. 언제 악에 들어서는지도 잘 맞추고. 그러니까 한 번만 가자. 내가 너 잘 되라고 그러지 시어머니 좋으라고 그러니? 어머니, 죄송한데요. 저 그런 데는 못 가요. 제가 기독교 신자여서 그러니 그 부분은 이해 좀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5년이나 지났으면 지쳐서 포기하실 법도 한데 어머닌 끈질기게도 기회만 되면 무슨 용한 한의원이 있다면서 진맥을 받으러 가자고 저를 억지로 끌고 다니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어머니께 한약을 받아 싱크대에 버렸습니다. 전혀 먹고 싶은 마음도 안 들었고 아기를 갖고 싶은 생각도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재직하면서 여전히 한 달에 반 정도는 집에 안 들어오는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많이 남는데 남편은 전문의가 되었어도 바쁜 것에 변함이 없으니 저희 부부의 예전에 돈독했던 사이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에 협진을 간다면서 가기도 하고 학회가 지방에서 몇 날 며칠을 한다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저는 남편이 없는 생활에 점차 더 익숙해져 갔고 우리는 같은 집만 공유하는 사이처럼 되어갔습니다. 저는 깨닫지 못했지만 남편은 꽤 오래 전부터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대학병원 의사가 지방 출장이라니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저는 그쪽 분야를 잘 모르니까 남편에게 대놓고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의 부재는 처음엔 1박 2일이었다가 이제는 일주일이 되고 심하면 보름씩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이렇게 잦은 외박과 출장을 다닐 때마다 부쩍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른 건 다 참을만 했지만 집안에서의 남편의 부재는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올 때마다 저는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화난 상태로 전화를 했었던 것입니다. 당신 또 늦어? 오늘은 또 무슨 일 때문에 그래? 미안하지만 먼저 자. 나 오늘 못 들어가. 병원이 비상이야. 수술이 몇 건 더 있어서. 정말 수술 때문에 늦는 거야? 혹시 딴짓하는 거 아니지? 바빠 죽겠는데 당신까지 그럴 거야? 그런 이상한 소리 할 거면 끊을게. 잘 자. 제가 이런 의심스러운 투로 말을 꺼내자마자 남편이 버럭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남편의 행적을 의심하는 듯한 말을 하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화를 내거나 못 들은 척하고 말을 다른 식으로 돌리기를 반복해왔습니다. 저는 남편이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어버릴 때마다 서러움에 눈물이 났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호강에 겨운 소리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뭘 하나요? 가정을 지키는 든든한 남편이 없는 저는 왜인지 과부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집으로 오시겠다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오시는 것만큼은 싫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새아가. 어머니가 김치 맛있게 담갔는데 너무 잘 되어서 너희한테 좀 갖다 주려고 그래. 오늘 저녁에 집에 있을 거지? 어머니, 일부러 안 오셔도 되는데 제가 가지러 가도 되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주신 것도 있어요. 굳이 오늘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너는 시어머니가 집에 오는 게 싫으니? 매번 좋게 전화를 받는 적이 없어. 내 아들은 새로 담은 김치 잘 먹으니까 갖다 줘야겠으니 오늘 퇴근하면 집에 바로 와. 알겠니? 꼭 시어머니가 화내는 걸 봐야 속이 시원하니? 죄송해요. 오늘 또 그 사람 안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좀 예민했어요. 네 남편이 의사라 바빠서 못 들어오는 걸 어떡하니? 병원 일이라는 게 그래. 밤낮도 없고 언제든지 무슨 일 생기면 못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 네가 그건 이해를 해라. 네, 알겠습니다. 전화 끊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를 끊고 저는 우울해졌습니다. 어머니만 생각하면 가슴 한쪽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전생에 무슨 악연인지 항상 어머니는 저를 괴롭히는 것을 즐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잊을만 하면 결혼한 지 7년이 지난 아직도 손주 타령하시면서 애 못 낳는 저한테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저 때문에 남편이 집에 자주 안 들어오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저도 혹시 나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와 대화하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어머닌 그렇게 저를 조금씩 가스라이팅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녁에 집에 오신 시어머니는 저에게 밥을 먹고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체할까봐 어머니와 같이 무엇도 먹고 싶지 않았지만 부랴부랴 있는 반찬으로 저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져오신 새로 담은 김치도 문제의 그 저녁상에 올라갔습니다. 예, 밥 먹자. 얼른 이 김치 좀 먹어봐. 어머니가 맛있게 했으니까. 네네, 드세요 어머니.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아니, 이거 얼른 네가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 네 입맛에도 맞는지 어떤지 알지. 알았어요, 먹어볼게요. 그러니까 어머니 먼저 얼른 드세요. 어머니의 강권에 못 이겨 저는 김치를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김치를 먹자마자 입안이 부어오르고 온몸이 간질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어머니께 간청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 김치에 뭐 들어갔어요? 혹시 새우젓 넣으셨어요? 저 새우 알러지 있어요. 어서 응급차 좀 불러주세요. 이상하네. 새우젓 안 넣었는데. 혹시 너 어머니한테 거짓말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니는 뻔뻔하게도 식탁에서 떨고 있는 저를 가만히 내려다보면서 거짓말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에 조금만 들어있어도 새우 알러지는 금방 몸에 나타나고 목숨을 잃을 위험까지 있어서 저한테는 새우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었기에 어머니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마지막 힘을 다해서 휴대폰 긴급전화 기능으로 119를 불러놓고 나서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저는 병원 응급실에서 정신을 가까스로 차렸습니다. 깨어나 보니 저의 친정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눈을 뜨자 어머니는 울먹이면서 저한테 물었습니다. 진이야, 어찌된 일이니? 네가 새우를 먹다니 이게 무슨 일이니? 너 시어머니에게 미움받고 살았던 거니? 네 시어머니가 가져온 김치에 글쎄 새우가루 성분이 검출되었단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새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너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그 여자 살인미수로 고발해버려야 하는 거 아니니? 내 이 나쁜 년에게 콩밥을 꼭 먹이고 말 거야. 친정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초지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지고 온 김치에는 새우가루가 들어있었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간을 세게 해서 제가 맛을 모르도록 했던 거였습니다. 사정을 알게 되자 저는 온몸에 소름이 쭉 끼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제가 미웠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저를 죽이려고 할 줄은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시어머니는 저에게 새우가루를 먹이려고 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제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제 병실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남편이란 사람은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가 목숨을 구해주어서 믿음직한 그의 모습에 반했었는데 결혼한 지 8년이 되자 이 사람은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 관심도 없구나 하고 생각이 들자 저는 병상에 누워 서러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제가 눈물을 흘리자 어쩔 줄을 몰라 저를 위로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진이야, 너 친정에 와서 몸과 마음을 좀 쉬다가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 이참에 엄마가 해준 밥도 좀 먹고 이런 일이 있어 음식 조심도 해야 하니 양서방도 네가 친정 갔다고 뭐라고 못할 거 아니냐. 아버지, 그 사람은 제가 집에 있든 없든 상관없을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저에게 그 사람은 같이 집을 쓰는 사람일 뿐이니까요. 좋아요. 저도 퇴원하면 친정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 그리고 네 시어머니가 한 짓도 좀 더 캐내야겠다. 그래서 내가 그 여자 꼭 고소하고 말 거니까. 어머니는 엄청 화가 나셨는지 시어머니가 꼭 벌을 받게 할 거라고 몇 번씩 입술을 악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갈수록 구체성을 띄어갔습니다. 어머니의 사촌 동생 중에 경찰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분이 계시다고 하면서 그분에게 부탁하여 제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부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의 사촌 동생은 경찰 후배에게 부탁하셨고 그분은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미행을 붙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친정에 가 있는 동안 시어머니는 병원 근처의 한 아파트에 자주 드나드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파트를 조사해보니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집은 제가 아는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레지던트였던 시절에
그 집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남편과 같은 과 여자 레지던트가 임시로 빌려서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 레지던트는 의대 시절부터 남편과 친했다고 하면서 저에게도 스스럼 없이 친구가 되자고 한 여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여자가 남편과 바람을 피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 여자와 기꺼이 친구가 되기로 했습니다. 저보다 3살 위인 남편과 같은 나이였기 때문에 저는 그 여자를 언니라고 부르며 신혼 초에는 잘 따르고 남편과 같이 만나 술을 마시고 놀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다가 남편과 그 여자가 바빠져서 저와는 자연스럽게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 두 사람이 나누는 의학 용어들이 가득한 대화에 저는 전혀 끼지 못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점점 그 여자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남편을 바라보는 그 여자의 눈에서 스치듯 지나는 욕망을 읽어낸 적도 있어서 저는 그 두 사람이 그런 사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챘을지도 모르지만 그것만큼은 믿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예전에 제가 보냈던 카톡 역시 그 여자가 남편 몰래 남편의 핸드폰을 보고 지워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미행을 붙인 경찰들이 가져다 준 결과들은 남편과 이혼 소송을 내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도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걸었습니다. 확실히 그 여자와 남편의 불륜 관계가 오래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최근이라면 남편의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이혼 전문 변호사가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다 알고 난 뒤 저는 남편과 시댁에 완전히 정나미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몸이 회복되고 나서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 화풀이로 닥치는 대로 그릇이며 병들을 깨부쉈고 남편이 나중에 집에 오면 놀라기를 바라며 남편과 저의 행복한 순간이 들어있었던 결혼 사진이 든 액자를 산산이 깨뜨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집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뒤 저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아예 들어와 버렸습니다. 저의 부모님도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펄펄 뛰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딴 양아치 같은 녀석과 그 집안에는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너의 시어머니도 그렇고 네 남편도 고소해서 손해배상 청구 받아내야겠구나. 손해배상만 해? 어림도 없지. 내 딸 목숨을 위태롭게 한 여잔데 꼭 형사 고발해서 콩밥 먹게 만들어야지. 그런 짓은 살인미수야.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날 저녁 집에 들어온 남편은 온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저에게 화가 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전화를 일부러 몇 번 받지 않다가 남편이 카톡을 보낸 것을 보고 전화했습니다. 당신 왜 전화 안 받아? 그리고 집안에 도둑 들었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야? 당신 이 문자 받으면 얼른 집으로 와. 당신이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해서 전화한 거야? 그 집엔 다시는 안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당신은 고소장이나 받을 준비해. 당신도 그 여자도 불륜으로 고발해버릴 거니까. 도대체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데 고소장을 보낸다는 거야? 불륜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나올 줄 알고 내가 저장해놨지. 이걸 보면 아무 말도 못하게 될 거야. 눈이 있으면 똑똑히 보라고. 뻔뻔하게도 남편은 모르쇠로 밀고 나가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저는 경찰들이 넘겨준 그 여자와 같이 아파트로 웃으며 들어가는 남편의 얼굴이 찍힌 사진을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안 봐도 전화기 너머 남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있을 것이 뻔한 일이었겠지요. 남편은 정말로 당황했는지 갑자기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건 어떻게 알고... 그런데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 절대 아니야. 정말이야, 믿어줘. 그 여자한테도 상간녀 소송으로 고소장 보냈으니까 둘이서 잘 입을 맞춰서 말해야 될걸? 너희들 둘 다 내가 콩밥 먹여주고 말 거야. 그러니까 기대하고 있어. 저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려는 남편에게 그럴 틈도 주지 않고 버럭 소리를 지르고 나서 뚝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내 솔직한 감정을 발산하고 나니 어쩐지 속이 후련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내친 김에 저는 시어머니에게도 전화해서 할 말을 다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웬일로 제 전화를 기다렸다는 듯 금방 받으셨습니다. 여보세요? 너 몸은 괜찮니?
어머니가 네가 새우 알러지 있는 걸 깜빡하고 새우가루를 좀 섞었는데 그것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될 줄 몰랐어. 정말이야. 시어머니는 제 전화를 받자마자 몰랐다면서 슬쩍 비겁하게 넘어가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저를 걱정하는 척하는 시어머니의 가식적인 변명을 듣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김치에 새우가루를 넣어 저를 해코지하려 했던 이유가 남편이 상간녀와의 사이에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을 알고 저를 죽이고 그 두 사람을 결혼시키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는 시어머니가 너무나 무서워졌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남편과 이런 사실들을 모의했었다는 생각이 들자 저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크게 한숨을 들이쉰 후 어머니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폭포수처럼 쏟아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는 것 잘 알고 있었고요. 저도 어머니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저 어머니 고소할 거예요. 제 목숨을 위험하게 만든 것에 대해선 실수였든 의도가 있었든지 결과는 같으니까요. 그리고 저 남편이랑 이혼할 거예요. 남편도 제가 언니라고 따르던 그 여자랑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 다 드러났고요. 그거 법정 증거로 제출할 거예요. 알고 있었죠? 그 사람 두 집 살림하고 있었던 거. 그리고 저요. 어머니가 그 집에 우리 집보다 더 뻔질나게 드나들었다는 것도 알아요. 이제 다시는 볼 일도 없고 합의 따위는 꿈도 꾸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시어머니는 개뿔, 이 지긋지긋한 할망구야! 뭐라고? 할망구라니 이게 미쳤나? 어디서 본데 없이 어머니한테 대들어? 누가 말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하라고 가르쳤니? 됐고요. 이제 다신 전화하지 마세요. 저 남편하고 어머니 연락처 다 삭제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자꾸 전화해서 귀찮게 굴면 어머니도 정말 콩밥 먹게 되실 거예요. 저는 할 말을 다 하고 나서 불이 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전화를 끊자마자 몇 번이고 제 다이얼을 눌러서 저에게 반격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지만 저는 그 전화를 모두 일일이 차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할 말을 다 쏟아내고 나니 10년 묵었던 체중이 훅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시댁 눈치 보느라 못했던 말들이 생각보다 많이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시원하게 한바탕 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웃고 나자 곧 허무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제 눈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는 눈이 퉁퉁 붓도록 울면서 방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제가 늦잠을 실컷 즐기고 있는데 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 누구인지 확인하니 남편의 상간녀의 전화였습니다. 제가 보낸 고소장이 그 집으로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나쁜 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분노에 찬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너 도대체 무슨 수작이야? 미쳤어? 내가 니네 남편이랑 무슨 바람을 폈다고 이래? 증거도 없으면서 소장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난 절대 그런 적 없으니까 어서 취소해. 이거 해결 안 하면 나 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왜? 네가 해놓고 안 믿어진다고? 그러지 말고 만나. 만나서 네 눈으로 똑똑히 보면 그땐 아무 말도 못하겠지. 병원 앞에 카페로 나와. 네가 그렇게 말하는 증거를 지금 당장 보여줄 테니까. 저는 그 여자를 만나러 가려 하니 제 퉁퉁 부은 눈과 얼굴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독하게 보이는 화장을 하고 여우같이 눈꼬리를 아이라인으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무장을 한 후 저는 그 카페로 갔습니다. 제가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흰 가운을 입은 그 여자가 눈썹을 치뜨며 다짜고짜 제 멱살을 잡고 대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방귀 낀 놈이 성을 낸다더니 그 말이 정말 딱 맞았습니다. 야! 이게 정말 언니 하면서 잘 따르길래 놔뒀더니 이 어처구니 없는 짓거리를 해? 너 이년아, 당장 고소 취하하지 못해? 누가 누구한테 성을 내는 거야? 내가 니년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싶은 걸 참는 중이니까 말 그만해. 닥치고 이거나 봐. 저는 눈을 잔뜩 부라리고 저에게 달려드는 그 여자를 뿌리치고 인쇄된 사진들을 내밀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같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남편의 명의로 된 집에 같이 장바구니를 들고 가는 모습들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들을 보자 그 여자는 놀라서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그 여자는 경악한 얼굴로 자기 죄가 드러나자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를 노려보는 그 눈에 힘은 안 풀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여자 참으로 뻔뻔한 여자 아닌가요? 이런 여자를 한때마나 믿고 따랐다니 저는 그 사실만으로도 분해서 이가 갈리고 치가 떨렸습니다. 이걸 언제, 어떻게, 너 누구한테 부탁해서 불법 미행이라도 했어? 이 멍청한 게! 이런 사진들 따위가 법정에서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해? 어림도 없지! 이것들 전부 현직 경찰분들이 나한테 파일로 넘겨준 훌륭한 증거야. 이 바보 같은 년아. 이제 알겠니? 너도 내 남편도 이젠 끝이야. 둘 다 파멸의 길을 한번 걸어봐. 남의 눈에 눈물 내놓고 네 년놈들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림도 없지. 너희 둘 다 이제 죽었다고 생각해야 할걸? 저는 그 말을 끝으로 그 상간녀의 얼굴에 시원하게 얼음이 든 아이스커피를 끼얹어 줬습니다. 그 여자는 커피가 어지간히 차가웠는지 소리를 빽빽 지르며 호들갑을 떨더군요. 야, 이 미친년아! 너 이리 와! 아, 분해! 여기 좀 봐요. 저 년이 저한테 커피 뿌렸어요. 누구든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누가 누구를 신고한다고 지랄이야. 여러분, 저 여자 제 남편이랑 붙어먹은 환양년이에요. 꼭 신고해야겠다면 저 여자 좀 신고해주세요. 제가 그 여자에게 소리를 치자 카페에 있던 손님들은 일제히 그 여자의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어 각자 이 소식을 아는 사람들에게 퍼나르기 바빴습니다. 내일이 되면 각종 SNS에 불륜녀로 낙인이 찍히게 되겠지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쫓겨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네요. 저는 카페를 나와 택시를 타고 곧장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오니 오늘 하루 동안 내내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를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속이고 두 집 살림을 한 남편에게 괘씸한 마음이 들었고 그 사실을 왜 빨리 눈치채지 못했을까 제 자신의 한심함에 화가 났습니다. 이제는 그 집안에서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제 이혼하겠다는 결심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현재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얄미운 남편의 상간녀에게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고요. 불륜의 기간이 길면 최대 1억까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제 이혼 변호사가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망설임 없이 최고 금액으로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를 8년간 속이고 뻔뻔하게 그 두 사람은 부정의 증거까지 만들어 놓았던 모양이에요. 아직 호적에 올리지 않은 2살짜리 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이없는 사실까지 알게 되자 저는 남편에 대한 미련이 조금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느 정신 나간 여자가 불륜까지 해서 애를 낳은 남자를 용서하고 다시 살림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와 별개로 제 친정어머니는 시어머니를 형사고발했습니다. 새우 알러지가 있는 사람에게 몰래 새우를 먹였다는 죄목으로 시어머니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제 시어머니가 그런 솜방망이 같은 법원 판결에 만족하실 리가 없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집안 사람들과 엮이지 말자고 친정엄마를 설득해 그 정도로 끝내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와의 이혼 소송이 걸리자 병원 내에 소문이 나서 더 이상 서울대병원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자진해서 사직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는 결혼은 안 하고 사실혼 관계로 둘이 살고 있고요. 시아버지 역시 병원장에서 은퇴를 하시고 개인 병원을 차렸다고 하시더군요. 명망 있는 교수 자리는 이제 물 건너갔고 불륜 행각으로 불명예 퇴직을 하게 된 남편의 상간녀 역시 서울 외곽의 다른 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불륜 커플의 최후에 알맞은 결말이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남편의 상간녀만은 제가 원하는 대로 망하게 되어서 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남편과의 소송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어느 날 저의 친정집으로 갑자기 시아버지가 불쑥 찾아오셨습니다. 아버님은 이 모든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아버님께는 아무 악감정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미안한 마음을 내비치셨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위험 있던 모습을 보이던 시아버지는 이제 제게 작고 초라한 노인의 모습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불쌍한 모습이었습니다. 아가,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네 시어머니 속셈도 네 남편의 못된 행실도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제일 잘못했다. 내 집안일인데 내가 너무 무심했었던 것 같구나. 우리 집안과 네가 인연이 아니어서 아쉽지만
용서해달란 말은 안 하겠다. 제발 빨리 잊어버리고 새 출발했으면 한다. 이 못난 시아버지를 용서하거라. 아버님은 아무 잘못 없으시잖아요. 그만 가세요. 이젠 다시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다. 네 친정 엄마께도 용서를 빌어야지.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내가 사과드리러 왔다고 말씀 좀 드려주렴. 시아버지는 저희 엄마가 안방을 나와 거실에 들어서자 갑자기 무릎을 꿇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라 아버님의 팔을 잡았지만 아버님은 저를 뿌리치고 제 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하셨습니다. 저희 집안 사람들이 대개 따님에게 패를 많이 끼쳤습니다. 차마 용서는 안 되시겠지만 저를 봐서라도 빨리 잊으시고 새아기는 빨리 새 사람을 만나길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게 명백히 사돈의 잘못은 아니지만 사부인이나 아드님에게 관심이라도 좀 가져주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요. 안타깝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다신 오지 마세요. 아버님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눈물을 닦고 일어나서 조용히 우리 집을 나가셨습니다. 저 양반에겐 안 된 일이지만 네 시어머니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 나는 네 시어머니한테 꼭 벌금 받아낼 거야. 그러니 너도 마음 약하게 먹지 마. 알겠니? 그래요. 저도 시어머니한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이혼 소송이 다 마무리되고 나면 저는 유럽으로 한 달간 길게 여행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시댁의 눈치도 안 보고 어머니의 지긋지긋한 손주 타령에서도 벗어난 지금 저는 너무너무 홀가분하고 행복합니다. 남편의 외도가 아니었더라도 저희 부부는 어차피 사랑이시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될 수순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자기를 더 좋아해주는 남자를 만나야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게 만약 다음 인연이 있다면 제 소원은 저를 2배 이상 좋아해주는 남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 사람을 당연히 사랑하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당분간은 남자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냥 혼자가 된 나를 오롯이 돌아보는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해드린 이야기를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여러분도 이성을 만날 때 온전히 자기 자신만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세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다 마음 놓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죠. 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더욱더 식생활을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도 받으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만날 때도 신중을 기할 것이고 제 알러지 체질도 다 인정해주고 같이 신경 써주는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